안녕하세요. 최근에 논문에서 아파티닙이 페롭토시스를 촉진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생소한 단어일 수밖에 없는 게 2012년에 페롭토시스는 처음으로 제안이 됐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페롭토시스는 오토파지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아포토시스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다릅니다. 왜냐면은 페롭토시스는 아이론 디펜던트 ROS 릴라이언트 셀 데스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철이 녹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이런이 철이잖아요. 철분할 때 그 철. 그래서 이 페롭토시스라는 게 처음 제안된 게 2012년이잖아요. 첫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도 안 된 그런 개념입니다. 굉장히 최신 개념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세포가 산화적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면은 세포막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셀 데스를 일으키는 게 페롭토시스인데 최근 기사 2021년 1월 13일에 페롭토시스가 난치암 치료의 새로운 해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에 대해서 새로운 항암 치료 방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제시됐다고 하는데 HLB의 아파티닙은 위암 치료제로 지금 NDA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페롭토시스를 촉진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연구진들이 발견한 것이랑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인지질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터졌죠. 자, 이 연구팀이 주목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페롭토시스는 세포막의 지질 과산화로 인해 유도되는 철 의존적인 괴사성 세포 사멸을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논문에서 봤듯이 아이론 디펜던트 셀 데스를 말하는 것이죠. 산화가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철이 산화가 되면은 녹이 슬죠. 그리고 이러한 산화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ROS 활성산소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페롭토시스라는 것은 세포막의 지질 과산화로 인해서 유도되는 철 의존적인 괴사성 세포 사멸입니다. 그리고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막은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요 지질 과산화가 일어나는 건데 요게 바로 세포막의 불균형을 유발하며 세포 사멸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아까 봤듯이 세포막 인지질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철 의존적 세포 사멸은 이 철분을 사용해 가지고 활성산소 생성을 유도해서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연구에서는 신규 유전자를 발견했는데 엘로불5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HLB의 논문을 가서 보면은 HLB는 엘로불6입니다. 지금 최신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연구에서는 엘로불5를 집중하고 있고 HLB에서 밝혀진 것은 엘로불6입니다. 이 엘로불6가 바로 아파티닙의 타겟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신규한 유전자들이고요. 이게 지금 2021년 1월 15일자 기사니까 여기에 있는 엘로불5라는 유전자는 새롭게 발견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은 아직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았다. 왜냐면은 지금 최신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연구들도 있느냐. 2019년 5월 9일에 네이처입니다. 암세포 페롭토시스를 조절하는 CD8 T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법 강화 전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CD8 T세포에서 인터페론 감마가 생성이 되는데 요게 암세포에서 페롭토시스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아까 봤던 지질 과산화를 증대시키면서 이를 통해서 페롭토시스가 유발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페롭토시스 경로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 새로운 전략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또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느냐. 페롭토시스를 유도하는 유전자가 무엇일까? 위암세포가 페롭토시스 유도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잘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유전자들을 제거했을 때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 유전자들이 이 페롭토시스랑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유전자의 후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로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는 노가웃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실험하다 보면 노가웃 마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DNA를 유전자 조작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들을 제거하는 노가웃 작업을 진행했고 그런 다음에 실험을 해보니까 지금 유전자가 없는 거잖아요. 특정 유전자가 이 위암세포주가.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페롭토시스 유도 약물의 저항성을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제거했던 특정 유전자가 페롭토시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제거했던 두 유전자의 발현이 페롭토시스라는 세포사멸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지질 가산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위암세포를 잘 죽게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HLB 아파티닙도 위암에서 잘 먹혔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은 엘로불6라는 아파티닙이 페롭토시스를 촉진하는 그러한 작용 기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연구팀들이 위암세포가 페롭토시스 유도 약물에 민감하게 잘 반응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유전자가 이 페롭토시스랑 관련이 있을까?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두 유전자를 발굴한 다음에 그 유전자를 제거하는 노그아웃 작업을 하고서 실험을 해보니까 페롭토시스 유도약물의 저항성을 보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유전자가 페롭토시스랑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그 유전자를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셀데스라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유전자들이 관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봤잖아요. 아포토시스, 오로파지, 네크롭토시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키진이라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또 찾아내가지고 각각 적어놓은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질 과산화에 있어가지고 지질을 구성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쉽게 과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잘 먹힐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가능성이 높은 두 유전자를 발굴할 때도 이제 공통적으로 높은 발현을 보이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발굴한 겁니다. 여기 불포화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은 건데, 왜냐하면은 불포화 지방산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쉽게 과산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페롭토시스가 더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롭토시스라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게 급성 장기장애나 파킨슨병, 신경병성 질환 등의 원인과 또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요 페롭토시스를 이용해서 이러한 적응증들에 대한 약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페롭토시스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약제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신약 재창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TNF-알파 억제제 같은 경우에 처음에 발견했던 의도와 다르게 우리가 염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롭토시스를 억제하는 겁니다. 암을 치료하려면은 페롭토시스를 증폭시켜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뭐 급성 신장애나 간장애를 가질 때는 반대로 페롭토시스를 억제해서 경감을 시키는 것, 그런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칠튼이라는 CRO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은 LSK 글로벌 파마 서비스입니다. 자, 이것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가지고 LSK 글로벌 파마 서비스의 대표가 이영작 대표입니다. 2020년 6월 3일에 임상시험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는데요. 2020년 6월이니까 작년이죠. 자, CRO 대표 입장에서 임상시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볼 수 있는데 2019년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신라젠의 팩사백, HIV 리버세라닙, 헬릭스미스 VM202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실패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임상시험 실패인 경우도 있고 IP에 실패인 경우도 있어 보인다. 아마 여기에 이제 HIV도 껴있는 이유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가 안 된 것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상시험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약이 효능이나 부작용이 좋아도 임상시험이 잘못돼서 실패한 경우도 있죠. 하지만은 비딜이라는 것은 흑인에게서 특출한 것이 밝혀지면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봤던 얼비툭스도 임상시험 설계 잘못으로 실패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약물이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반복해서 화려하게 성공했다. 그러니까 신약 실패의 성공과 임상시험의 실패와 성공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임상이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신약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CRO는 데이터들, 통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라도 뭐가 안 좋다 싶으면은 실패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성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탑라인 발표가 됐을 때는 전부 다 시장도 그렇고 모두가 다 실패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하락했었잖아요. 일명 627 사태가 있었죠. 그런 다음에 9월 달에 HIV에서 이제 코빙턴에서 이거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에스모에서 구두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제 성공 입장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서는 시장에서는 처음에 탑라인 발표할 때는 요 CRO 대표처럼 실패라고 생각했지만은 나중에 데이터를 좀 자세히 다시 보다 보니까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시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주가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성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확실한 건 없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바이오는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2019년 627 사태만 해도 시장에서는 그냥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가만히 데이터들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진짜 실패일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모에서도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선정된 것도 세계적인 학회잖아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선정하진 않았을 거다. 그리고 코빙턴에서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로 망한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달에 다시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오히려 더 급등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NDA 신청을 하고 나서 FDA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가능성이 더 높은지 낮은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실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